자, 우리 교재 51페이지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민법 제2조는 일반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일반법 그러면 모든 법률관계에 다 적용되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특별법은 특별한 어떤 법률관계에만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강행 규정이란 말은 모든 거래관계에 다 적용되는 규정이란 얘기예요. 어떠한 법률관계, 어떠한 거래관계든지 무조건 어떤 권리든지 가족권이 됐든 물권이 됐든 채권이 됐든 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되고 그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는 그러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하고 책하고 맞추려고 들지 마시고 여기 보시라고. 예? 그거 언제 찾고 있어? 설명 안 들어가고 책 어디 있나 이것만 찾잖아 자꾸만. 다 그래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고 제가 책도 줄쳐드리는데 왜 그래? 다시 한번요.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는 결국은 뭘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강행규정 위반했으니까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죠.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행규정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제일 잘 아는 거고,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게 아닌 거야. 그 대신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데, 뒤에 가면 우리 제한능력자 있잖아요. 제한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재산상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취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신의칙 위반이에요. 내가 어떤 거래 행위를 하면서 의사표시했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로 다가왔대. 그걸 취소하면 뭐든지 다 하지 뭐 하려고 여기 앉아있어.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 다 했다가 이거 손해인데? 그럼 취소해버리고. 이러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한 능력자는요,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도 강행 규정인데 그 강행 규정은 개별적 강행 규정, 즉 특별 강행 규정이에요. 제한 능력자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강행 규정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 강행 규정과 특별 강행 규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야 돼? 특별 강행 규정이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신의칙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개별적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야기되면 일반적 강행 규정인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 기타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의사표시는 신의칙 원칙상 마음대로 취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제한 능력자야 아니야? 아니죠. 또 어떤 분 나는 제한 능력자인데요. 그럼 그분 빼고.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인지도 모르고 거래했는데 그럼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한 능력자는 특별 목적을 가지고 보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있대요.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하면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위반하면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반한 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여러분이 위반을 하든 내가 위반을 하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그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네가 위반한 건 무효고 내가 위반한 건 그것은 좀 봐줘야지.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요. 그게 뭐 어디 사전에도 들어갔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가 한 건 무효고 강행법규 위반했잖아. 내가 한 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런 것들이 사회의 암인 거야. 암. 아시겠죠? 이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한 자 스스로 자신의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반칙 썼다 그런 얘기야. 내가 위반한 거든 여러분이 위반한 거든 강행법규 위반했으면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내가 한 건 뭐 무효 아니고 네가 한 건 무효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에 한 25번 정도 시험 보는 중에 제가 알기로 20번 이상 나왔고, 그리고 18번 이상은 답으로 나왔어요.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보고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 민법 제2조 1항은 신의 측을 선언하고 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일반 조항으로서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조항으로서 강행 규정 밑줄 치고, 한마디로 뭐야? 배신행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52페이지. 자, 일반적 강행 규정, 일반적 강행 규정의 개념은 거기 동그라미 A의 세 번째 줄에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법조항을 일반조항이라고 하고 반드시 적용해야 되니까 강행규정이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B는 다 줄쳐야 됩니다. B는 신의축 위반 행위,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내용도 줄칩니다. 제한, 개별적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의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A까지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자신의 의사표시 마음대로 취소 못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될 게, 신의축은 일반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모든 거래관계에 다 적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쪽 가로 이번에 신의축의 적용 범위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뿐만 아니라 사법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고, 그럼 공권력의 행사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법 관계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의 성질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볼게요. 신의 성질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여기 볼게요. 신의 성질의 원칙은요, 예를 들어서 민법 제000조에 보니까 제1항 A는 이렇게 해석하고 제2항 B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3항 C는 해석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C의 해석 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 안 해야 되나? 그렇죠. 다른 말로 뭐요? 조리죠. 신의축이 구체화되면 조리인가, 조리가 구체화되면 신의축이고, 서로 간의 부항관계예요. 똑같은 말인가요? 민법에서 쓰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까 앞에서 본 거 있잖아. 이거 말고 C는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고 적용하는 거고, 해석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석해야 돼? 지 마음대로? 힘 있는 놈 마음대로? 그럼 안 되죠. 뭐에 따라서? 신의축에 따라서. 결국은 법관의 양심은 뭐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의축과 조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법 규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라든지 사물의 천태만상을 법으로 다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에 없는 내용은 결국은 판사가 이거에 따라야 되는데,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판사가 뭔가 어떤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이 사회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야. 불문법주의 국가인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니야. 걔네들은 판결할 때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심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법률 전문가도 있고, 거기는 일반 사회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들도 끼고 그래요. 대학원생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인 거야. 앉혀놓고 이 행위가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부터 따지는 거야.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만장일치야. 여기는요, 또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민법에 있는, 이렇게 걔네들 그 형법에 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판사가 얘기하는 거고,
일단 guilty, not guilty 이것부터 걔네들이 따진다고.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거. 옛날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해서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정부를 비참하게 너무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무죄 나왔죠. 그 사람 무죄 나왔어.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가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전부 설득해 버린 거예요. 오제이 심슨이 자기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거 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냥 배심원들이 전부 눈물 흘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배심원들이 정부까지,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헌신을 다해서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부인이 정부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지. 남편은 서프라이즈 하려고 선물 잔뜩 사갖고 왔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 위에서 바람을 피고 있더라. 그래서 격분해서 평상시에 방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으로 죽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에다 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계속 쏘는 건 증오가 포함이 돼 있다. 막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걸 무죄로도 만들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가 반영이 돼가지고 법관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처럼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법 조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법 조문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조리라고 하는 거. 그 조리는 신의칙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판사가 결정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데 조금 기여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이네들이 누군가 봐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봐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무슨 강제노역인데 뭐 하루에 5억짜리 강제노역도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황제노역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하루에 5억이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징역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벌금으로 그 재산 다 추적해갖고 재산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충분히 돼 있고 우리가 IT가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데 그걸 못해. 그런데 봐주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요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치적으로는 조금 후진국이다. 공법에도 소급 입법이 많고 이런 데에 편파적인 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말 있죠. 옛날에 이강헌이가 얘기했던 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앞으로 니네들이 살 세계에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TV에서 잠깐 진짜 현실로 나타나는 걸 봤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실감하고 있죠. 우리 자녀 세대에는 그게 없어지길 바라야 돼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예.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연속극에서 주인공 남자가 주인공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관심 많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로 가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해석 방법이 없을 때 신의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칙은 규범을 구체화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의칙의 해석 방법은 사회적 타당성에 맞도록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변화의 적응성, 대응성 어떻게 하는 게 신의칙이냐. 과거의 신의칙과 지금 신의칙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신의칙과 100년 후의 신의칙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도 있고 신의칙을 다른 말로 조리라고 하잖아. 그럼 법이 없을 때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신의칙의 기능 중에서 권리 창설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권을 창설시킨다는 얘기야. 신의칙상 보호 의무 있는 자가 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숙박업소 같은 데 있죠. 숙박업소 주인은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도난 등을 방지해줄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도난당했다? 책임져야 돼요. 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건장치 등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건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서
환자가 진료받으러 간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 다 훔쳐갔다? 이거 병원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 창설적 의무,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돼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분양받는 자, 수분양자에게 알려줄 신의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았대.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까운데 공동묘지가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왜? 공동묘지에다가 부모님 모시고 자주 갈 수 있는데. 그치?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혐오 시설이에요. 저희 동남아 쪽에 가면 자기 부모 그 산소를 묘지를 내 앞마당에다가 놔두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 천만의 말씀이죠. 옛날부터 멀리 있어야 좋은 거야. 그래요. 근데 공동묘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 이건 신의축상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킵니다. 또 권리의 변경 또는 소멸의 원칙이다 하는데 신의측의 파생 원칙이 3개가 있어요. 신의측의 파생 원칙은 금반원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권리의 변경 소멸의 기능은요. 사정 변경의 원칙 등에 의해서 또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권리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한다. 여기 사정 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정이 이행기에 가서 너무 현저하고도 객관적으로 크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신의측상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고요. 아시겠죠? 법률행위 시 행위의 준칙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할 때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죠. 근데 법률 규정이 없으면 그럼 이 행위는 해석 방법이 신의측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행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의에 맞춰 성실히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행위의 준칙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이게 신의측의 구체적인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고 파생원칙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는 니은에 있는 내용이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칩니다.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개별 조항이 없어서 권리행사 또는 의무 이행이 불성실하게 전개돼서 공공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최종적인 보충규범에 머물러야 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신의측의 일반적 기능이에요. 규범의 구체화, 명확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의측에 맞춰 해석한다 그랬죠? 구체하고 명확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만 줄쳐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에도 굵은 글씨만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기여한다. 그렇죠?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얘기는 10년 전 신의측과 지금 신의측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 신의측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조항은 그대로 있을 거야.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재정법에 보완 수정 기능이 있다. 그렇죠? 재정법에 보완 수정 기능이 있다. 신의측이 일종의 뭐라 그랬어? 조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도 있고요. 밑에 있는 판례 중에선 자, 신의측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고 해서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는 다 줄칠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도급공사였어요. 그래서 일을 완성시켜주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완성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완성된 물건에 보니까 하자가 조금 있어요. 저 하자 보수 비용은 5만 원이면 고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완성된 물건은 아니잖아요. 5만 원 정도 드리면 고칠 수는 있어요. 내가 줘야 될 돈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수급인이 고쳐줘야 될 건 5만 원. 어쨌든 완전치 않은 거죠. 그럼 야, 저거 완전히 고쳐줄 때까지 나 100만 원 못 줘.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이고 내가 줘야 될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과 5만 원인데
100만 원 전액을 못 줄 테니까 이거 완전히 고쳐줘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될 돈이 5만 원이면 5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 정도만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신의에 맞춰 성실하게 행사하는 거지. 내가 받을 돈은 5만 원인데 줄 돈 100만 원 전액을 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서 하자보수 등 매우 적은 경우에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에 보면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신의 측에 부합이 된다. 그래서 공사 잔대금 채권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 이행 관계로 볼 수 없다. 하자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얼마고? 5만 원이고 줘야 되는 공사 잔대금은 100만 원이다. 그럼 95만 원 주고 5만 원만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또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의에 맞춰 성실하게 행사하는 거지. 내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 동시행의 항변권을 100만 원 전액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 신의 측의 구체적 기능에 권리 창설적 기능이 있죠. 이거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소멸의 기능도 있고 법률 행위 시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신의 측에 맞춰서 행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법률 행위 시 행위의 준칙이 된다라고 해서 굵은 글씨만 3개 다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는요. 다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시험에 다 나와 1, 2, 3, 4번 다 한꺼번에 쭉 묶어 놓으세요. 그건 중요합니다. 자, 그럼 1번에 자, 병원만 동그라미 쳐봐요. 병원만. 병원은 입원 환자 휴대폰에 대한 도난 방지 의무가 있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에 도난 방지 시설을 하지 않아서 환자가 도난을 당했대.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여러분, 입원 환자하고 통원 환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병원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 환자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렇죠? 병원에서 환자복을 왜 입혀요? 통제하려고. 통제하려고 입혔으면 통제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통원 환자는 병원에서 통제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통원 환자는 휴대폰 잊어버리면 지 잘못이야. 하지만 입원 환자는 병원에 통제받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아파트 분양자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머릿속으로 연상해야 되는 거야.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첫 번째 줄 중간 뒷부분에 숙박업자 보이죠? 숙박업자 동그라미 그것만 줄쳐놓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도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죠. 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숙박업자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호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비가 오는 날 호텔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보세요. 눈이 오는 날로 볼게. 눈 오면 호텔 직원들 나와갖고 그 계단 다 쓸고 거기다가 뭐해? 카페트 빨간 거 깔아놓고 그러죠.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고객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객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왜 그걸 하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객이 넘어지죠? 넘어지면 손해배상 누가 해줘야 돼? 호텔에서 해줘야 된다고.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난 등을 방지해줄 신의칙상 의무가 숙박업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지나가다 들렸는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투숙객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사용자는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사용자는 누구야? 사장님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장님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치 않아서 근로자가 다쳤다. 그러면 치료비 누가 내줘야 돼?
사용자인 회사에서 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드는 보험이 산재보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산재보험은 누가 100% 부담해? 회사 측에서 100% 부담하는 거예요. 100%다 사장님의 의무거든요. 사용자의 의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만 줄칩니다. 신의 성질과 관련된 민법 제2조는 강행 규정이죠. 이를 위반하면 무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있습니다. 자,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은 금반응의 원칙, 이건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은 사정이 변경이 됐으니까 계약의 내용도 변경하자. 실효의 원칙은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다. 권리가 소멸했다. 그런 뜻입니다. 실효.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금반응의 원칙은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이다. 어려운 말이고 쉽게 얘기해서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아버지가 있어요. 사례입니다. 이 판례. 이거는 뒤에 가면 무권대리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재산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재산도 있고요. 이런 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싱이십니다. 돌싱. 돌싱의 의미가 뭐죠? 사별 아니래도 뭐 이혼도 어쨌든 마찬가지야. 돌싱인데 재산이 없으면 돌싱이라고 안 그래. 재산이 있어야 돌싱이라고 하죠. 재산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FA, forever. 그죠? 그래요. 돌싱인데 재산이 있는 분한테는 누가 붙는다 그래서 항상 바리스타 초이라고 해서 28세 이하. 그죠? 뭐라고 불러? 이건 오빵. 이건 뭐 공통어야. 대한민국 공통어. 여기 81세 되셨어요. 81세 되시고 아들이 51세 아들이 있는 거야. 이거 오빠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여튼 오빠야.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어차피 단독 상속이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면 지금 좀 팔아서 해주세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죠? 근데 누가 말려?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 오빠는 왜 애들 버릇을 그렇게 가르쳐? 그러죠? 지 애비뻘인데 애들이래 벌써.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종전의 만화님은 더럽게도 말도 안 듣더만 여기는 말 잘 듣죠? 예,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 제사 때 가갖고 슬그머니 아버지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와갖고 처분해버립니다. 뭐라 그러면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아버지 거 팔로운 의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처분했죠. 무권 대리인 의리. 본인 갑의 부동산을 처분했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30억짜리예요.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 빨리 팔으려고 20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10억이나 차이 났는데 아버지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팔 때는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 나 돈이 필요하니까 황급히 서둘러서 팔았거든.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셔갖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전에는 아버지 거였는데 지금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죠. 아버지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파는 건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내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는 갑이 추인을 해서 유효로 만들 수도 있지만 추인을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버지의 재산권만 승계된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 승계가 된 거야. 상속이라고 하는 건 포괄 승계라고 해서 권리, 의무 싹 다 승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으로 꿍꿍이를 한 거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의 지위, 아버지 지위.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본인의 지위라고 나와. 본인은 항상 갑이에요.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거절권 행사한다. 추인거절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뭘로 만든다는 얘기죠? 무효로 만들어서 되돌려주겠다, 되돌려받겠다 그런 얘기야. 그럼 20억 돌려주고 손해배상 한 1, 2억 하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일구이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지가 법률행위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벌어진 상황이 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벌어지면 말 싹 바꾸는 애들 있죠. 이게 신의축 위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반의 원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요거는 무권대리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퇴직 후 5년이 지났다는 거야. 근로자가 퇴직 후 5년이 지났다? 그럼 벌써 퇴직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중에 5년이 지난 후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지가 직접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제출한 거야? 형이 제출했다. 원래 사직서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제출했다는 이유로 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것도 신의축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줬어요. 그럼 퇴직금이 나한테 나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퇴직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퇴직할 뜻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나중에 5년 후에 특별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나는 복직할래 이러는 건 신의축 위반이다. 허용할 수가 없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정변경의 원칙 하기 전에 우리 금반원의 원칙 한번 볼게요. 금반원의 원칙은 옆에다가 일구이연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자, 거기에 판례를 봅니다. 판례. 1번에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줄 다 쳐야 되죠. 이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억짜리 20억에 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명 옷방 사건이죠. 옷방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고 그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축에 반한다. 그거 있잖아요. 요거 하고 나머지 3, 4, 5, 6번도 다 알아야 되지만 요거는 1월 달에 할 거야. 지금 요번 과정에서 하는 거는요. 시험에 늘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3, 4, 5, 6번도 잘 나오는 부분이지만 늘 나오는 게 그 1번, 2번하고 7번이에요. 7번. 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누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잖아.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왜냐하면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법률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우리들이 한 법률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변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사정이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정이 변경됐느냐?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이 이후에 현저하고도 객관적으로 변경이 됐다 그런 거예요.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행기에 가서 계약의 내용이 사정이 변경이 됐어. 사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 예견할 수 없었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견할 수 없었고 현저하고도 객관적인, 그래서 예견할 수 있었으면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할 수 없고요. 현저하고도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주관적인 사정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리고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무슨 과실로 인해서 사정이 변경됐으면 그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런 당사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변경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행기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론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축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해제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사례는 해제를 인정해 준 사례는 아직은 없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지는 사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인정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인정해준 해지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 인정한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개별 규정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판례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판례는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은 안 나왔다요. 그럼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직 사례가 없을 뿐이죠. 근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준 사례는 나와요. 그래서 해지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정 부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데, 자,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이에요. 자, 불확정 채무,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다. 그럼 앞으로도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사정이 변경이 되면 이건 해지를 하자. 그런데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그래. 확정 채무는 채권자 채무자가 정해지고 이행 방법도 다 정해졌어요. 이후에 사정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채무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확정 채무는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아무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확정된 건 확정된 대로 이행하자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따 책에다가 줄을 쳐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거기에 미음에 A, B, C, D 다 중요합니다. 미음에 A, B, C, D.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예견할 수 없었던 이라고 줄 쳐놓으시고요. 이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에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그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행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하면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관적인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도 해제, 해지, A, B 다 줄쳐놔야 됩니다. 판례는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에 해제할 수 있다는 태도는 취하지만 아직 구체적 사례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두 번째 줄부터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 계약에 관해서는 사정 변경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밑에 있는 판례 중에서도 2번에 있는 판례 있죠. 2번에 있는 판례. 자, 2번 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이 됐대요. 자, 이 토지는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 부근에, 안에 밑에 부분에 이 입구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었다고. 이 넓은 땅을 52억 5천에 불화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이 매수한 거예요. 매수하고 조금 있다 이 토지가, 이 사람은 여기다가 음식점도 짓고 여기다가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MOTEL 이걸 좀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 3일치잖아. 차 갖고 와서 여기다가 주차하고 갔다가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술 깰 때까지 쉬었다 가고. 최고죠. 그래서 52억 5천에 이건 대박 아이템이야. 불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이 돼요. 그럼 공공공지에 편입이 되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지어. 여기다 체육시설 있죠. 우리 동네에 보면 왜 이렇게 어르신들 와갖고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돌리는 거 이런 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매점이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뜨거운 물 갖다가 따라 먹어야지 여기다가 불 켜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산 같은 데 가면은 매점에서 커피 파는데 브루스타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커피 이만한 포토에다가 뜨거운 물 이렇게 따라서 먹는 거 이런 거 컵라면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불 켜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가 된 거지?
2억 5천이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수인 입장에서 눈 나와 안 나와? 굉장히 현저하고도 객관적인 사전 변경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사전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줘 안 해줘? 해지 안 해줬죠? 해지 안 해줬단 말이에요.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해제해준 판례는 아직 없어요.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계약 해지하고 돈 돌려받아야 되잖아. 이게 50억 차이죠 지금. 근데 우리 판례는 그깟 쉽게 50억이 돈이야 이러는 거지. 그렇죠? 아니야. 50억의 금전보다는 계약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정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된 계약 관계를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라고 해서 계약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판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이 돼서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여관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없어서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라 그런 얘기죠. 어떡하라고? 사회에 좀 봉사 좀 하라고. 여기다가 50억 들여서 동네 사람들 운동시설도 좀 만들고 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57페이지 3번에 있는 판례 보세요. 3번에 그것도 출제해야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의축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중요한 단어는 해제란 말이에요. 해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런 거죠. 이것도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어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잔금 이날 주기로 한 거지. 이게 2억에 매매했어요. 2억에. 그래서 2천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 2천만 원을 주고 잔금은 한꺼번에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에 의해서인지 계약 체결하고 9년 동안 잔금을 안 줬던 거예요. 잔금을 안 주고 9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거 가격이 10배가 오른 거야. 그럼 이거 얼마짜리 됐다는 얘기야? 20억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얘가 9년 후에 20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1억 8천을 또 갖고 온 거죠. 1억 8천 갖고 와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 주시죠. 갑 입장에서 황당하죠. 아니 가져오려면 20억을 갖고 오든지 9년 전 계약을 가지고 1억 8천 갖고 와서 계약을 이행해 달라고 하니 갑이 이거는 사정변경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판례가 계약을 해제해 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아직은 계약 해제를 해준 인정해준 판례가 없다고 얘기했죠. 우리 판례가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가격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갑은 이 9년 동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근데 그동안 자기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권리 후에 잠자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이행해 줘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경제적 불이익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밑에 계약의 해지는 불확정 채무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확정 채무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실효의 원칙이에요. 자, 실효의 원칙은요. 이것도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권리를 행사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배신행위죠, 이것도. 문제는 뭐야? 여러분이 신의영이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믿음을 줘놓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거 신의축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의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니은의 적용 대상 볼게요. 니은의 적용 대상은 그거는 줄은 닫힐 겁니다. 실효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일종 아닙니까? 근데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 근로관계, 항소권 다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런데 특성상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권 있죠, 가족권. 가족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대. 그럼 가족권이 소멸할까요? 아닌 거죠. 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게 인지청구권인 거예요.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자녀 맞잖아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애비가 집에서 안 자고 잠깐 나가 잤었나 봐. 거기서 뭔 일이 있어갖고 애기가 생겼나 봐요. 근데 그 애기가 언젠간 날 찾아올 것 같은데 안 찾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애비가 속으로 더 이상 날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건 자기의 바람인 거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 그 자녀는 언제든지 나 찾아와갖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 자녀가 커서 자기한테 인지 청구하지 않으니까 나 아버지 아들로 인정해 주시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생각했던 거지. 더 이상 인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야.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 아버지 아들 맞죠?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예요? 그 실제 판례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부양 청구권 자기 20살까지 키워줘야 되는데 안 키워줬잖아. 부양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행사했더니 처음에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실효의 원칙을 주장해서 신의칙상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28년이 지나서 인제 와갖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판사가 인지청구권과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자기는 안 했대. 진짜일까? 아니겠죠. 언젠가 찾아오는 거지. 만약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면 그게 자기 희망사항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패소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언젠간 찾아오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 어떤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부 나도 n분의 1의 n입니다. IMDN이야. 그래서 그게 유행했던 말로. 나도 상속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친자관계 확인 이거 소송해갖고 상속받은 사람 굉장히 많대요. 우리 뭐 하여튼 이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한동안 소문났었잖아.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주장할 수 있는데 생존 기간 동안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고단번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부양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매월 줘야 되는 거니까 부양료 지급 청구권. 근데 얘가 20살 돼서 28살 8년이 지나서 부양료 지급 청구권을 행사했거든. 그럼 이때는 채무자는 안 주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소송을 해서 소멸시효를 원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소송해라. 재판장 가서 따져보자. 근데 이분이 재판까지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끝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실효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되지만 중요한 건 리을에 있어요. 가족법상 권리 및 부동산 소유권도 신의칙 적용 대상이겠지만 그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서 가족법상 권리와 소유권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 1번을 봅니다. 인지청구권은 이렇게 돼 있죠. 고개 줄 쳐놓고 두 번째 줄로 갑니다. 중간에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인지청구권은 실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고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리남용은요. 로마법상 악의 항변부터 시작해서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 그리고 스위스 민법을 거쳐서 한국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했는데 그러면 59페이지로 갑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지금 짧은 시간에 할 게 아니네요. 5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예 58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2조가 다 안 끝난 거야. 2조가 다 아직 안 끝났고 이제 집에 가서 줄쳐드린 내용은 복습은 해야 됩니다. 복습은. 근데 여러분에게 책 다 읽으면서 복습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제 설명을 잘 듣고 밑줄 친 내용 가지고 설명이 좀 기억날 정도까지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해 보세요. 시간 겁나게 걸릴 겁니다. 근데 굳이 내가 이걸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된다 그런 관념 아니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본다는 개념으로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과정은 아직은 아니에요. 철저히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 한 번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 몰라도 넘어가시면서 공부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